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의 역사교과 개정 지침 초안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기술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교육과정 지침 개정 초안을 담은 캘리포니아주 교육국 홈페이지입니다. 고교 1년생 세계사 부분인 15장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기술돼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과 전쟁 중에 일본군이 점령지에서 위안부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고 명시했습니다.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례로 가르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수십여만 명이 강제로 끌려갔다는 게 중론이라고 적었습니다. 개정 초안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담기기까지 한인 교육자 등 교민사회에 지속적인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올바른 인권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인권유린 역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안이 지침으로 확정되면 2017년 가을부터 캘리포니아주 공립고교생들은 새 역사교과서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당국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5월 교육과정 지침을 최종 확정합니다.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기간, 평화의 소녀상 건립 때와 같이 일본 측의 집요한 저지 로비가 예상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미 입국 경로와 이후 행적을 세세히 기록한 100여 년 전 신문기사가 발견됐습니다. 도산 선생의 미주 지역 활동사에 새로운 역사적 규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02년 12월 7일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실린 전면 기사입니다. 기사 맨 마지막 문단에는 도산 선생과 그의 부인이 배를 잘못 타 캐나다 밴쿠버에 도착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배를 잘못 타서 시애틀로 직접 간 게 아니고 도쿄에서 밴쿠버를 갔다. 그동안 도산이 언제 미국에 도착했고 어디서 입국 인장을 받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지만 대체적으로 입국 경로의 경우 밴쿠버에서 시애틀을 거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하지만 배를 잘못 탔다는 기록은 기사에서 처음 거론된 것으로 크로니클이 도산의 미국 정착을 도왔던 드류 박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도산과 부인 이혜련 여사를 인터뷰한 내용인 만큼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비를 다 탕진을 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일푼으로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을 이제 배회하다가 우연히 그 한국에서 선교사로 일했었던 드루 선교사를 만나서 34개의 문단으로 이뤄진 장문의 기사는 도산 선생과 부인 이혜련 여사를 인터뷰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목은 코리아, 잠들어 있는 나라로 부제는 이상한 옷과 차림새를 한 기묘한 사람들로 표현했지만 내용 곳곳에는 도산을 품격과 위엄이 있는 사람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교 문화를 중시했던 도산 선생이 부인과 함께 사진 찍는 것을 거부했던 일화와 함께 도산이 크로니클을 신한민보 제작의 초석으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야기도 소개돼 있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기자가 그러면 우리 신문사에 한번 와서 구경을 하지 않겠냐. 그래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신문사를 견학을 하면서 상당히 거기에 흥미를 느끼시고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추후에 신한민보 뭐 이런 공립신문 뭐 이런 것들이 발행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1910년 경술국지 이전에 발간된 이 전면 기사는 미주 한인 이민사를 연구하는 UC 리버사이드 김영옥 연구소가 초기 이민사에서 한인들의 집성촌 형성 과정을 조사하던 중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정착 초기 도산 선생이 알려지지 않았던 행적과 내용들이 담겼다는 점에서 상당한 역사학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저지주 저지시티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던 60대 한인 업주가 권총 강도의 총격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인정이 많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호입니다.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가 무장강도의 총격에 사망했습니다. 허드슨 카운티 검찰은 저지시티에 위치한 의류점 탑플러스 업주 이병은 씨가 지난 19일 오후 4시쯤 매장 안에서 무장강도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평소 부부가 교대로 나와 매장을 운영했는데 사건 당시 이 씨는 매장에 혼자 있었습니다. I pass here every day, but I won't think of that, this time of the season. It's just heartbreaking. 한편 익명의 목격자에 따르면 흑인 남성 3명이 매장에 들어간 후 이 씨가 저항하자 총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I know this is going to touch a lot of people. So, hopefully things get better. 이 씨는 지난 2005년부터 이 업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플로리다 시월드의 놀이기구가 공중에서 멈추면서 놀이공원 이용객 50여 명이 3시간 동안 공중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승욱 기자입니다. 높이가 400피트에 달하는 놀이기구가 공중에 멈춰 섰습니다. 승객 50여 명은 구조대가 올 때까지 3시간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주변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필수 코스로 꼽히는 스카이타워가 기계 오작동으로 멈춘 것입니다. 공원 측은 사고 발생 즉시 응급 브레이크를 걸어 기구 추락을 방지했고 자체 구조대를 동원해 소방대원들과 함께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일부 승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조 상황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노후화된 놀이시설인 만큼 공원 측의 사전 안전 점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해 미국 내 놀이공원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는 평균 7천여 건. 스릴을 즐기는 이용객을 위한 아찔한 놀이기구가 경쟁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전 대책 마련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내년 3월 발효될 일본 안보 법안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법학자와 일본 시민들이 대규모 위헌 소송을 제기키로 했습니다. 야당은 정기국회에 법률 폐기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도쿄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일본 국회 앞 10만 인파, 전국 100만 명 걸기대회. 지난 여름 안보법안 반대 집회가 일본 전역을 뜨겁게 달궜던 것은 군대 보유와 전쟁 반대를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었습니다. 日本は戦争しない国だったはずなのに強行採決で日本の未来が大きく左右されている. 일본의 법학자와 변호사 등은 이 같은 여론을 기반으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시기는 내년 3월 안보법안 발효 이후 일본 전 국민과 전쟁 피해자가 소송 제기 당사자이며 전국 8개 고등재판소와 광역지자체의 지방재판소에서 동시에 행정과 민사소송을 통한 국가 배상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平和的生存権と人格権侵害などに基づく国家賠償請求訴訟を提起する.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야당과의 연대가 관건입니다. 민주당 등 일본 야당들은 이곳 일본 국회에서 다음 달 4일부터 열릴 정기국회 때 안보법 관련 폐지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아베 정부는 PKO 파병 등 안보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